오늘 전 세계 언론에 퍼진 모나코 사건은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실 겁니다. 모나코 경찰에 따르면 오늘 밤 발생한 폭발로 최소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우크라이나 재벌 바딤 예르몰라예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동행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폭발물을 설치한 남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의 목표가 바로 그전 우크라이나 재벌 예르몰라예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르몰라예프의 범죄 경력은 우크라이나 제재뿐만 아니라 이 올리가르히의 아들이 인터폴에 넘긴 국제범죄조직 관계자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에서 수사당국과 거래를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직접 평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미 이런 제안에 대해 루카셴코의 중재에 감사를 표하며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셴코는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먼저 발다이에서 푸틴을 만났고 그 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 베이징에서는 중국이 모스크바와 키예프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와 즉각적인 전선에서의 휴전, 그리고 서로의 영토에 대한 공격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은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푸틴은 어디서 휘발유를 구할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미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오늘 다시 한번 모스크바 지역의 우주통신센터를 타격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센터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점령군의 모든 통신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 모든 주제를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가장 큰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모나코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모나코 공국의 한 주택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은 르 피가로에서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9시쯤 레베랑 페르루이 프롤라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신원 미상의 남성. 이 집의 현관문 앞에 배낭을 두고 인근 프랑스 도시인 바세이 바살레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폭발물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 터졌으며 특히 그 우크라이나 재벌도 있었습니다. 최소 7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방송사 BFM-TV의 소식통에 따르면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 사업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딤 예르몰라예프, 그의 동반자, 그리고 13세 아들입니다. 사업가로 불리는 그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으며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나코 검찰관 티보 스테판은 청소년의 생명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나코 정부 수반 크리스토프 미르만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테러 행위일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공국 역사상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는 또한 예비조사에 따르면 폭발 장치는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볼트와 금속 파편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법 집행기관은 집 앞에 폭발물이 든 배낭을 두고 간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부상자들은 니스와 모나코의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의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자 중 한 여성, 바로 올리가르 예르몰라예프의 동반자로 알려진 그녀는 중상을 입었으며 가장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그녀는 두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예르몰라예프 본인은 화상과 파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기준으로 3명의 부상자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니스 검찰은 이미 범죄 공모, 불법 폭발물 보관 및 사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사건은 사법경찰 합동 서비스로
이관되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바살레 지역에서 어두운 옷과 모자를 쓴 용의 남성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투피코바야 거리에서 목격된 후 경찰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재도 그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법의학 전문가들과 경찰 기술팀이 투입되어 폭발물 샘플을 수거하고 장치의 종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발의 파편이 건물 입구 바로 앞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바딤 예르몰라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사업가이자 상업 및 생산기업 알레브의 창립자이며 드니프로시에서 가장 큰 건설업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포브스 선정,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유한 1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포브스는 그의 자산을 2억 2천만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2019년 예르몰라예프는 우크라이나 여권을 포기하고 키프로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예르몰라예프에게 10년 동안의 개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제재가 도입된 근거는 예르몰라예프의 주류 사업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들이 러시아 예산에 세금을 납부했던 크림 반도에서였습니다. 예르몰라예프의 크림 내 사업체는 키프로스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오프쇼어 체인을 이용해 유럽연합의 제재를 우회하며 운영됐고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예르몰라예프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 후 이 올리가르이는 우크라이나 사업을 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벤처 기술 펀드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소피아 코노넨코라는 어린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르몰라예프가 국가안보 국방위원회의 제재 대상이라면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르몰라예프와 관련된 회사들, 특히 아캄과 아크프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거액의 국가 입찰에서 우승하여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 국가 군사 추모 묘지 건설을 맡게 되었고 그곳에 화강암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론인들이 아니었다면 예르몰라예프와 그의 공범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을 위한 추모묘지 건설로 돈을 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르몰라예프의 전부는 아니며 이제 이야기의 핵심에 다다랐습니다. 수사당국의 한 버전에 따르면 모나코에서의 암살 시도는 드니프로의 콜센터 범죄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사실 올리가르이 예르몰라예프의 아들들이 이 산업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2025년 말 키프로스에서 인터폴의 요청으로 올리가르히의 아들 안드레이 예르몰라예프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로 송환되어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을 1억 유로 이상 속인 거대한 국제 사기 조직인 밀턴 그룹을 조직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올리가르히의 아들은 850만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수사당국과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리가르히의 두 번째 아들 아르투르 예르몰라예프는 참고로 우크라이나 e스포츠 연맹의 전 회장이기도 한데 그 역시 드니프로 콜센터 관련 수사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콜센터들은 우크라이나인들 뿐만 아니라 주로 유럽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딤 예르몰라예프의 범죄 경력, 그의 사업의 특수성,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모나코의 사법당국은 암살 시도의 몇몇 주요 가상 배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로는 국제 범죄 조직들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 언론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설 중 하나는 바로 그 올리가르히의 아들들이 운영했던 밀턴 그룹이라는 스캠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암살 시도 배후에 고위급 암호화폐 사기 네트워크 조직자들이나 이들과 연계된 국제 범죄 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조직들의 동기는 바로 올리가르히의 아들 안드레이 예르몰라예프가 수사 당국과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올리가르히의 아들이 유럽 사법 당국의 이 거대한 사기 네트워크의 내부 사정, 암호화폐 지갑, 그리고 최고 경영진들의 이름까지 모두 넘겼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폭파한 것은 안드레이에게 과거 사기 네트워크 동료들이 직접적으로 복수한 것이거나 아니면 가족 전체에게 남은 자산을 넘기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밀턴 그룹의 콜센터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럽연합의 평범한 연금 수령자들만을 털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수사관들은 이들의 가짜 투자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유로를 잃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 심지어 회색지대의 사업가들도 포함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다리를 걸치려다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르몰라예프는 수년간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대규모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필연적으로 FSB의 감독관들과 협력자들과 교류했고 러시아 연방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말 우크라이나의 제재가 그에게 부과된 이후 예르몰라예프는 서방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런던에 있는 딸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며 러시아 연방과의 유해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정보기관들은 크렘린의 국제제재 회피 금융구조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소위 말하는 서방으로 도망치려는 대형 사업가들을 종종 제거합니다. 또한 유럽인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우크라이나 급진 단체나 민중 복수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르몰라예프는 소위 모나코 대대의 전형적인 대표자입니다. 크림에서 러시아 군대를 세금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전면전 동안 모나코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국립군인묘지 건설 입찰을 뻔뻔하게 따냈습니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르몰라예프는 완전한 배신의 화신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처벌받지 않는 현실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실제 상황은 수사가 밝힐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주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를 통해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직접적인 평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카셴코는 벨라루스의 중계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도시 공격을 조정하는 데 쓰였지만 이제 더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확신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젤렌스키는 루카셴코에게 중계기 철거를 위해 일주일을 줬고 그 중계기들은 기한 전에 이미 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루카셴코는 자신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대표들을 만난 뒤 러시아인들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루카셴코를 통해 푸틴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정부는 독재자가 6월 26일 발다이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밤을 보낸 후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두 불법 대통령의 언론실은 이 만남에 대해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페스코프는 아예 아무런 논평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페스코프는 애둘러 말하긴 했지만 루카셴코가 키이우와 모스크바 사이의 중재자이자 전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을 방문한 후 루카셴코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영통신사 신원은 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중국은 벨라루스가 국가 주권, 독립, 영토 부전을 수호하고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의 이 주권을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벨라루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자국에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보복 타격을 가하겠다고 매우 대담하게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벨라루스의 중계 운영자들을 언급했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모든 위성통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최대의 우주통신센터인 두브나가 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밤의 센터에 대한 공격 결과 러시아 군인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대규모 연기 발생도 관측되었습니다. 공기업 우주통신의 본부 조직에서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나 우주통신센터는 모스크바 주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기관과 상업 운영자들에게 텔레비전 방송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이 위성 궤도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에 그들이 스타링크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자랑했고 심지어 첫 번째 위성들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나 우주통신센터는 바로 이 위성 그룹을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이 센터 없이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시스템은 아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우주통신센터를 벌써 두 번째로 타격했습니다. 다시 협상 주제로 돌아가죠. 루카셴코가 방문한 후 베이징은 모스크바와 키이우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엔 주재 중국 부대표 순내이가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협상을 재개하고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며 유엔 헌장의 원칙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로 유엔 헌장의 원칙에는 주권, 영토 보전, 그리고 인접 국가의 정치적 과정에 무력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흥미로운 폭탄 발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결국 루카셴코에게 부탁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 불평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불평했어요.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우크라이나가 내 도시들을 공격한다고 하소연했죠. 나는 나만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양쪽 모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중국 대표가 군사 충돌이 점점 더 민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것을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용입니다. 이로 인해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평화 협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한 주 동안 이미 두 번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그는 이스탄불 합의에 기반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으며 또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앵커리지에서 논의된 방식과 실제 현지 상황을 고려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전날 앵커리지에서는 실제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앉아서 대화를 나눴고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안했어. 그게 전부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방송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페스코프, 라브로프, 메드베데프, 우샤코프 등 이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흥미롭습니다. 러시아 선전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앵커리지의 어떤 정신,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맺은 어떤 합의에 대해 이야기해왔으니까요. 왜 아무도 합의를 안 지키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유럽인들이 방해한다 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합의도 없었다. 무슨 합의, 무슨 이야기냐?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전가들은 이제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인들, 국민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거의 1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합의가 있다고 세뇌시켰는데 이제 푸틴이 나와서 아니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인들은 아 그래 없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끝. 또한 6월 28일 크렘린궁 특파원 파벨 자루빈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 대표들과 갈등 해결을 위한 모든 세부 사항과 모든 방식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푸틴은 키이우가 서로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군사행동을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 4개 지역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이점을 줄 것이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러시아 점령군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돈바스와 노보로시아의 완전한 해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야만적이고 시지 않은 인간이 처음부터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허세 뒤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푸틴의 대변인 페스코프는 부끄러운 듯이 러시아가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휘발유를 팔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상하게도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휘발유조차도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가격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단계가 될 것이며 과도한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크렘린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마 지침서를 바꾸지 않은 것 같은데 그가 말하길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수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는 정유 공장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매일 수백 대씩 러시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백 대씩요. 그는 이것이 단순히 과열된 수요이라 말합니다.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이 미소 지으며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비자 정책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크렘린에서는 바로 그 러시아인들에게 이라크를 주목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텔레비전에서 모스크바 주재 이라크 대사인 압돌 카림 하심 무스타파가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라크로 여행하는 것은 매우 안전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바그다드에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하니 생활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이라크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자국민들에게 테러, 무장 충돌, 심지어 납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에서는 러시아인들이 그곳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밝혔고 이미 모스크바와 바그다드 사이에 주 2회 직항편을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 여러분, 만약 니스, 모나코, 다른 유럽 휴양지가 여러분께 닫혀 있다면 이제는 북한에 이어 이라크에도 환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수준에 맞는 관광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 바로 그걸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